선생님 그림자가 조금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네.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31일이네. 내일이 30일이고. 네, 1년 동안. 예, 한 해가 가는 한 해 네.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빨강머리 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네네. 예, 제가 쓴 책 중심으로 제가 쓴 책은 올해 가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빨강머리 앤 소설도 물론이지만 빨강머리 앤에 대한 텔레비전 드라마까지 포함을 해서 네. 한 2, 3년 전에 만들어진 빨강머리 앤에 대한 또는 그 빨강머리 앤을 둘러싼 다른 아동문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학 작품하고의 비교라든가 네. 그 빨강머리 앤에서 다루어진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다루어진 새로운 소재들 네. 시즌 2에 나오는 흑인 이야기라든가 혹은 시즌 3에 나오는 인디안 이야기.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은 시즌 1에서 주로 다루어져 있고 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시즌 2, 시즌 3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조금씩 나가는데 그 소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시즌 2에서 다루어진 흑인 이야기나 시즌 3에서 다루어진 인디안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제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자면 아주 지난 초여름 늦봄쯤에 5월인가 6월인가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제자 한 사람이 네. 벼랑간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본인은 물론이지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먹고 어쩔 줄 모르게 한 며칠 동안 헤매고 있었을 때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빨강머리 앤을 자기들이 잘 봤다, 잘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저도 벼랑간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가 빨강머리 앤을 이제 재작년에 봤던 드라마 또는 아주 어린 시절에 제 딸이 빨강머리 앤이 11살로 나오는데 제 딸이 11살이었을 때 그 딸에게 사주었던 빨강머리 앤 책을 벼랑간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이상하게 그 책이 한 30년 전의 책인데 그 책이 집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무슨 우연의 일치인데 우연한 일인데 아무튼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이상하게 빨강머리 앤을 읽으면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제가 그런 상황에서 벼랑간 그 드라마를 봤던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 소설을 어린 시절에 딸에게 사주면서 읽었던 그 동화지만 네. 동화는 아니죠. 소설은 소설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겨나기 위한 어떤 글쓰기?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좀 고통스럽고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 빨강머리 앤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좀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래서 굉장히 좀 한두 달 만에 써서 이거 책으로 낸 건데 너무 갑자기 그렇게 또 우연하게 그렇게 더 말하자면 빨강머리 앤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또 이런 거 없이 그런 상황에서 쓴 책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선생님 뭐 저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선생님이 읽으신 선생님께서 좀 더 네.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소설 빨간 머리 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책까지 읽고 싶었는데 예. 그게 한 500페이지 되다 보니까 그걸 그렇죠. 못 읽고 그냥 좀 아쉬워가지고요. 이걸 이제 꼭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이제 이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제목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빨강머리 앤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제목이 참 적절하다는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책이 너무 이제 예쁘고, 예쁘고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예. 이게 누워서도 이렇게 딱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들고. 네. 그래서 빨강머리 앤 읽고, 같이 이제 이거를 진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말 읽으면은 이게 총체적으로 좀 그 작품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잠깐 생각한 건데 그 소설하고 이걸 같이 세트로 묶어서 그렇게 팔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것도 약간의 그 독자에 대한 좀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이제 좀 스쳐갔고요. 우선 또 이제 그 중간중간 나오는 교수님의 그림을 보는 재미? 네, 그것도 되게 쏠쏠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같이 사진이 자료 사진도 이제 중간중간 많이 나오니까 지겹지 않게 읽을 수 있었고 이 책은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 좀 뭐 활자의 크기나 이런 그냥 빈 스페이스 같은 것도 너무 적절해가지고 눈이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읽을 때는 책으로서 좀 그랬고 또 이제 교수님이 이게 앞에 보면은 나의 딸 박미령과 세상의 모든 딸에게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저도 이제 세상의 모든 딸에 속하기 때문에 또 저한테 하시는 또 말씀 이러니 하면서 또 읽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딸에게 하는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보다는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젊은 세대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문체, 그 문체도 저는 이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잘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듯이 구어체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문장도 길지도 않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이제 읽히는 이제 그런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교수님이, 제가 느낀 거는 이 젊은 세대, 딸을 비롯해서 이 젊은 세대와 이제 소통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게 이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교수님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자세를 낮추시고, 한껏 이제 자기를 낮춰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의향과 역량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마다 이제 자기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목소리의 뭐 톤이나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의 교수님이 정말 교수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글쓰기의 하나의 어떤 태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저 이거 이 작품은 좀 외적인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저도 이제 이 작품을 사실 그 소설을 읽기 전에는 이게 잘 읽을 엄두가 좀 안 나더라고요. 모른다 싶어가지고 소설 읽고 이걸 딱 읽으니까 굉장히 이제 교수님이 꼼꼼하게 이 소설을 읽으셨구나 이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예.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거 읽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작품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섬세한 감정들이 교수님 책에도 고스란히 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소설 읽고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대화 속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성글게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처 다 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여기 다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이제 뭘 보거나 읽고 거기에 대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런 어떤 내용의 길이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영화 보고 어땠어 그러면은 뭐 괜찮더라, 뭐 하여튼 좋았어 하면 끝인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한 2시간은 얘기해야지 좀 성이 차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책 한 권 써야지. 빨강 머리 애인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한 권 써야지 이제 뭔가 얘기를 다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말로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말을 충분히 해도 또 정확하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책에서 그 빨강머리 앤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인 고찰들, 우리가 새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 그런 거를 다 짚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지 성에 차는 사람은 책을 써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교수님의 그 이야기 방식이 이 책 속에 이제 그대로 녹아 있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책이 나오고 지금 21세기 넷플릭스 영화를 같이 다루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전이 이렇게 이제 고전의 현재화라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전에 머물면 안 되고, 네. 현재적인 뭐 의미를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찾아내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좀 현실의 21세기 현재에 좀 되살려내는 빨강머리 앤을 다시 이제 현실에 소환하는 그런 의미, 그런 네. 의미로도 이 책이 좀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건 제가 뭐 스쳐가는 생각들을 그냥 지금 막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전에 대해서 사실 뭐 또래끼리 얘기하면서 이제 소화하는 방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이면 그 대학생끼리 이제 토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소화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이제 충분히 어떤 사고의 경험을 쌓은 그 선배 세대와 소통하면서 또 교류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교수님 책이 그냥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냥 뭐 이렇게 꼰대들의 잔소리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짚어주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어쨌든 네. 딸에게 하는 얘기라서 그런지 영양가 있는 네, 그런 쓸데없는 얘기 다 빼고 네, 그런 그 내용들로 이제 정말 꽉 채우셨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쓰실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한 단어 2개는 지적이고 자애로운, 그러니까 지적이고 네.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태도로 뭔가 이렇게 전달해 주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제가 너무 줄에서 비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1차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런 인상이라서 이 책을 읽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뭐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빨강머리 앤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네. 우리나라에 뭐 다른 나라 외국에서 빨강머리 앤에 대한 어떤 이런 인문서 어떤 네. 그 인문학적인 뭐 이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책이 하나, 그러니까 이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필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서 했던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백영옥 씨인가, 아, 네네. 백성옥 씨인가, 제가 백영옥. 성함을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성 작가분이신데 네. 뭐 자신이 이제 어렵게 살면서 작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빨강머리 앤 얘기하고 함께 이렇게 관련 지어서 쓴 책이었습니다. 뭐 재밌는 책이었는데 제가 쓴 책은 그 책하고는 전혀 좀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주로 뭐 이야기 내용,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 소설과도 관련이 되지만 네. 이 주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덧붙인 내용들, 특히 흑인 가족 네. 그리고 인디안 가족 그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좀 설명하려고 했고 이 책을 쓰고 난 뒤에도 로마 교황이 이제 네. 그 이후에. 예, 캐나다에 와서 이 기숙사 사과를 했고, 근데 캐나다 측에서는 특히 캐나다 원주민 측에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돌아가셨고, 네.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네. 올해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이 빨강머리 앤에서 다루어진 넷플릭스 다루어진 그 소설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네. 반면에 또 뭐 여러 가지 새롭게 이 인디안들의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은 여전히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책이 특히 뭐 흑백 인종 차별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인종 차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디안들의 권리 주장과 관련된 넷플릭스 시즌 3의 내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뭔가 좀 마음이 슬픈 상태에서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거 좀 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대중적인 소재를 가지고 네. 인문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인문학이 아니겠나. 네. 네. 뭐 막 그 고상하고 어려운 그런 뭐 철학적인 문학적인 뭐 이런 담론보다도 네. 네. 우리 주변의 그런 뭐 이야기나 또는 뭐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나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담아내는 또는 뭐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담아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가벼운 소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드라마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러나 드라마가 갖는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어떤 담론들을 새롭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가능한 그런 것이 인문학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게 예전에 소설의 지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실 소설 잘 안 읽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마 제가 대중적이니까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뭐 빨강머리 앤 소설만을 가지고 다루었다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고답적인 느낌이 네, 있을 수 고답적일 있죠. 수가 있죠. 이제
그래도 젊은 사람들 요새 뭐 이 책을 잘 안 본다 그래요. 대신에 이제 뭐 이 드라마나 이런 거를 네. 쉽게 보는 그렇게 접하는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네. 아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책을 왜 안 보냐, 책 읽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책과 관련된 드라마 네. 명작 같은 네. 거를 드라마화한 거, 영화한 것들을 네. 통해서 드라마를 보고 다시 또 소설을 읽고 그렇게 싶은 마음이 생기게 네.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네. 좀 이 뭐 인문학이라는 차원에서 네. 유용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빨강머리 애인이라는 소설이 거기가 지금 가톨릭인가요? 그 배경이? 어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인디안 기숙학교를 만든 건 주체가 가톨릭인데, 가톨릭이죠. 네. 거기 수녀 신부가 빨강머리 애는 그거 개신교죠. 빨강머리는 소설에 나오지 않고 소설은 개신교가 배경인 거죠. 소설에는 그렇죠. 개신교죠. 목사님도 캐나다가 나오고. 개신교니까.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기독교적인 배경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빨강머리 애니 그 집에 왔을 때 마릴라가 기도하는 법부터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쟤는 좀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교육이 안 된 애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고 결국 이제 기독교적인 교양 속으로 쑥쑥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빨강머리 애니.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좀 거칠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좀 청교도적인 율법적인 교육, 기독교 교양이 지배하는 세계에 좀 그리스적인 이 애인이 떨어진 거예요. 애인은 활달하고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뭔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두 문화가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마릴라나 매슈를 해방시키고 어떤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문화에 갇혀가지고 자기 표현을 못하고 공적 달성 못하는 데서 뭔가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애인도 나름대로 그 자기 좀 거칠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바로 그냥 석파 내리치고 이런 인물에서 점점 이제 상호 이해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점점점 변해 가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그 문화 접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도 보면은 굉장히 뭐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소설의 마지막에. 네, 이제 이 모든 것을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다 포용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이제 마릴라나 매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그 경직된 그 사회에 대한 한편으로는 루시의 그 고발이기도 하고 해체기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인물을 통해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소설은 항상 반대, 꿈을 얘기하니까. 그 현실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캐나다 그 인디언 기숙학교의 그런 뭐 문화적 제노사이드라고 하더라고. 인디언 문화를 말살하려는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네네. 그런 것을 만들어냈고 그게 2021년 상반기에 사실은 이제 교황이 가서 네네. 7월에 교황이 이제 속죄하는 그런 네네. 올해죠. 22년 올해 7월이죠. 네, 올해 7월. 네. 그런 22년, 행사를 하고 그런 거 봐서는 너무 현재적인 그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빨강머리 애인의 그런 문제 의식이 물론 그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뤘지만 문제 의식이 흘러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연속되어 있다는 거. 네네. 네, 그런 점에서
넷플릭스 드라마가 그런 부분을 건드렸고 또 교수님이 사실 이 쭉쭉 흘러가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그 문제로 장식하셨더라고요. 네, 인디언 기숙학교 그 문제를 이제 터뜨리면서 사실 이 소설이 아니 교수님 책이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이 그 과거와 현재를 소통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루시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 작가가 네. 지금 보면은 사실 19세기 여류 작가이기 때문에 네. 또 캐나다 문학이라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거의 최초의 여성 작가죠. 네. 지금은 캐나다 여성 작가들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네. 또 하녀들 같은 그런 최근에 막 좀 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을 쓴 애트우드 같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 루시 몽고메리라는 이 작가는 19세기 작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캐나다의 어떤 문화라 할까, 캐나다의 문학이라 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네. 취급이 됐죠. 네. 뭐 영문학은 최고, 게다가 미국 문학이 또 있었고, 네. 캐나다 문학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우린 캐나다 문학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루시 몽고메리의 어떤 그 위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19세기의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 출신이잖아요. 네. 이분이 또 뭐 지금 뭐 섬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낙후된 지역이라 보긴 힘듭니다만은, 역시 캐나다만 하더라도 뭐 토론토도 있고 네. 또는 뭐 퀘벡, 뭐 온타리오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죠? 네. 이런 어떤 그 수도 네. 또는 이 상업 중심지 이런 쪽에서 문화가 발전되었는데, 그렇죠. 이 루시가 태어난 이런 곳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라고 하는 사실 시골 중에 시골이었죠. 어쨌든 그쪽에서 그게 출발해서 뭐 공부를 하고 문학 작품을 쓰게 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변경의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나마 그래도 어떤 이 소설 빨간머리 앤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어떤 자기 개발 또는 그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 여성 자신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존엄성 이런 거를 그 소설로 19세기에 보여준 것만 해도 굉장히 위대하죠. 네. 그런데 사실 또 루시가 19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루시에게는 흑인은 물론이거니와 인디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실제로 제가 책에서 밝혔습니다만 인디안 관련 소설도 단편을 쓰는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편견을 갖고 인디안들에 대해서 이걸 넷플릭스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죠. 그건 19세기 여류 작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탓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그 작품을 20세기 말 21세기에 와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전 넷플릭스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작년에 제가 저희 집 아이가 그걸 뭐 한번 애가 들어가면 네 사람인가가 같이 이걸 뭐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도 하나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면 네 사람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하나 보시라고 보라고 이제 저희 아이가 줘서 보게 되었는데, 뭐 코로나 상황에서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만, 특히 이 랑브리엔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아주 재미있게 봤고, 또 올라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책까지 쓰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고, 사실 뭐 인디안 문제든 흑인 문제든 또는 빨강머리 앤 소설에서 나왔던 여성 문제.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 소설 19세기 소설 원작에서 뭐 남녀 문제, 페미니즘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기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다루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여성의 권리나 여성의 어떤 뭐 전음성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잖아, 그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 저도 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있지. 예, 예, 상당히 정말 그러니까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빨강머리 앤을 페미니즘 입장 내지 이런 그 차원에서 얘기하게 된 건 거의 최근인 것 같아요. 문학사를 보게 되면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고아가 여성 그 아동 문학 내지 이런 그 소녀 문학에 고아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남자 고아도 여자 고아도 네. 그렇고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뭐 불우한 여자아이가 네. 아주 당당하게 자기 삶을 개척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 남녀를 물론 박론하고 고아를 주인공으로 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어떤 아동문학 작품의 고유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아라 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 소설적으로 또 정상적인 아이보다도 고아가 좀 더 이제 극적인 요소를 네네. 가지게 되죠. 네네. 어렵게 힘들게 네. 고통스럽게 자란 아이가 뭐 성공을 한다거나 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수님 책에서 그 고아 의식에 대한 규정이 나오잖아요. 네네. 교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글쎄 그거는 이제 뭐 좀 글쎄 뭐 이광수 문학을 이야기하면서도 고아의식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또 우리 자신도 어떤 그 부모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어떤 좀 사춘기 때 그런 네.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네. 뭐 아주 좀 농담 차원에서 뭐 흔히 가끔씩 이제 말 안 들으면 너 어디서 주워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그런 그 고아인 것처럼 뭔가 좀 이 가족과 좀 멀어져서 뭐 이런 어떤 의식도 갖게 되는. 그게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겪는 거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이 또 중요하고 인간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계기 순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선생님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이 델토로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피노키오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지금까지 다루어진 거는 이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그런 거. 이것도 역시 19세기 이야기인데, 이건 고아도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인형 이야기죠. 나무 인형이 이 주인공인 이야기인데,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최근에 이 델토로라고 하는 그 감독이 20세기 초엽 1930, 40년대에 이탈리아의 파시즘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약간 변형이 되어서 좀 이렇게 바꾸어서 만든 영화를 최근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강머리 앤 드라마에서 빨강머리 앤 드라마에서 사실 19세기 차원에서 이제 흑인 문제나 인디안 문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는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를 20세기의 어떤 그 정치사적인 차원과 연관시켜서 새롭게 만든 그 영화를 보고, 대단한 그런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도 끊임없이 이렇게 변형되어서 새롭게 이야기되고, 예를 들어 신데렐라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옛날 동화들이 그림 형제의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변형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볼 때가 네, 있는데 우리도 뭐 콩쥐팥쥐 이야기라든가 또는 뭐 춘향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고전들을 새롭게 뭐 얘기하는 전우치전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뭐 좋다 재미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아무튼 어떤 뭐 동화만이 아니라 문학 작품, 예술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네.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이제 딸에게 이런 빨강머리 앤과 같은 그 당당한 삶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보면은 우리가 자기 표현을 하고 뭔가 당당하게 사는 것이 이게 머릿속에서는 되게 정당한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뭐 수정하거나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네네. 현실 상황에서는. 그래서 왜냐면은 실제적으로도 내 강한 주장을 했을 때 그 생겨나는 그러니까 불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게 물론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제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템포 이제 꺾고 생각해 보면 또 상대방이 이해될 때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성격이 물론 타고난 성격이 N과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선명하게 안 해서 그냥 화해 그러니까 조화로운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더 낫다는 더 낫다기보다 그래야지만 좀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생활이 가능한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따님이 이거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너무 뚜렷하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회적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걸 바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당당한 교수님 마지막에 저는 그 결론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가지는 내면적인 그 힘, 자존감이죠. 그런 게 있어야지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판 같은 게 이제 그 밖으로만 향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뭐 그 긍정,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교수님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유일성에 대한 확보, 긍정 이런 게 있어야지 일단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그 사실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서 한 사람이 그 자기 이 내면에 이제 그 에너지 힘을 가지고 어떤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면은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기도 굉장히 쉽고 아니면 자기 비하로 막 넘어가기도 쉽고 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자기도 자기 이제 자리를 확보하는 이런 그냥 평범한 보통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학생들을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상과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말 나온 김에 제가 사실 이런 거 관심 안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생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생은 일단 성인이라 치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 책임을 진다고 치고 사회가 제공하는 이 교육 제도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가족의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근대적인 제도 안에 묶이는 어쩔 수 이거는 의무 뭐 교육이고 이래가지고 벗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제도가 이게 정상화되고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이 거기 다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뭐 여성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끝내고 나면은 다음에 화두로 이 학교 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주제로 삼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거기서 모든 그 인간과 사회와 우리 한국의 현실 또 전체 그 근대 체제의 현실 같은 게 거기 다 녹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우리 이제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그 인류를 위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스쳐 지나갔어요. 네. 선생님 말씀 당연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당당하게 살자라는 것하고 네. 당당하게 사는 게 반드시 어떤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이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는 너무 우리가 뭐랄까 균일화 된다 할까요? 획일화 된다고 네. 할까요? 개성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돼버리는, 똑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뭐 외양이든 내면이든 정신이든 뭐 육체든 뭐 물질 생활이든 이런 게 거의 막 획일화되고 뭔가 좀 뭐 요새 제가 보건대는 요새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뭐 얼굴 모양도 비슷하게 보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제가 유일성이라고 한 건 뭐 더 쉽게 말하면 개성 같은 건데 어떤 개인성, 자기 개성, 자아성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독특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보다도 어떤 시류나 유행이나 이런 거 휩쓸리지 않고 뭔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고유함, 유일함,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걸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당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사회하고 담을 쌓거나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어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당당하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은 개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는 그 민주사회라는 게 사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많은 다양성 속에서 어떤 획일성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빛나고 각자의 어떤 인간 됨됨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조화로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조화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똑같아서 획일적이어서 똑같은 인간,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양을 갖기 때문에 조화를 이렇게 이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르잖아요. 네, 교수님 말씀이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제 획일화되어야 획일적인
돼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갖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거든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획일적 가치관. 네, 획일적 가치관 하에서. 그래, 거기서 사실은 약간 그 성적대로 줄 세우고 이런 것도 다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다 이 정도는 돼야 돼 하는 데서 자기가 그거보다 못할 때 거기서 이제 사람이 자기 자존감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너무 이제 성적 중심으로 지금 그렇죠. 입시에 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죽이고. 사회를 죽이는 거예요. 네, 사회도 그게 죽이는 너무 인간을 그러니까 말살하는 그 사회 분위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그 해법이 찾아지지 않고는 이게 뭐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억눌림. 뭔가 성적순위란 아무리 뭐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구조가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치관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근본적인 맥락에서 풀어 헤치는 무엇이 이제 참된 인간적인 것인가를 좀 더 사회의 상식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그게 수능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또 잠 못 이루는 부모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뭐 이반일 일치의 그런 학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작은 목소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제가 좀 많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우리가 이 대담에서 이반 1, 2치를 다룬 적은 없죠. 없죠. 네. 예. 뭐 내년에 새로 한번 이반 1, 2치를 다뤄볼 수도 있겠고, 네. 교육 문제를 선생님께서 새로운 주제로 제시하셨는데, 뭐 참 좋습니다. 전도 내년에 그럼 같이 한번 그 문제, 학교에 대해서, 학교와 뭐 교육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또 여러 가지 고전이나 이런 이야기, 뭐 루소의 에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반 일리치나 뭐 이런 또 프레일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전 또는 교육 관련 뭐 소설 뭐 언뜻 생각이 나네요. 완득이 같은 소설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뭐 그런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나 뭐 사상서 교육 관련 책들 같은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너무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고와 논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한테 그런 인식이 이제 같이 뭐 누가 이야기를 좀 했기로서니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새로울 수가 있으니까. 사실 빨강머리 N에도 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이런 교육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죠. 그 교사 두 사람이 두 개 말하자면 좀 보수적인 그런 전형적인 그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인 교사와 대단히 좀 이 자유주의적인 교사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남자 교사, 여자 교육에 대한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쭉 학교 또 빨강머리 나중에 결국은 또 교사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제가 이제 또 전체적으로 빨강머리 N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장면. 그 처음에는 얘가 고아라고 대충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다가 얘가 또 되게 말빨이 좋잖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굉장히 막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자기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니까 그 어른들이 거기 다 설복이 돼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거든요. 그래서 N도 그 진심을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N도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관계가 이게 상호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이 사과 안 하죠. 어른들이 사과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벽을 이제 사실은 못 깨고 평생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용서를 잘 안 해요. 한번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거는 약간의 기독교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다른 차원의 관계를 또 이어나가는 이런 그 인간관계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부장적 문화에 쩔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장면인 것 같기도 하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요한 지적인데 사과를 해야 용서를 받죠. 서로가 소통이 되죠. 네, 근데 뭐 사실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도 글쎄 가부장 제도가 유교에 고유한 것이냐 아니냐 그건 또 논의가 돼야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독특한 권위주의 가부장 제도 아버지는 절대자다고 하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교사든 뭐 지도자든 무오류 그렇죠 무오류죠. 무오류의 존재다 절대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대 사과하지 않는 요새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과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사과를 하게 되면 그냥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탓인지. 근데 그건 사실 정치만이 아니라 뭐 가족이나 학교나 회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세계에 다 그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받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인 인간관계.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사실. 그럼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덜 자유롭고 덜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점에서 빨강머리 앤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뭐 흑인 차별이나 인디안 차별까지 서로가 용서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문화에도 좀 확산됐으면 마을 사람들이 좋겠어요. 인디안을 받아들이잖아요. 특히 그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아기를 그 양육해주는 그런 그 마닐라나 그 동네 아줌마들이 그죠? 그런 과정이나 또 인디안 기숙학교의 그 고통, 기숙학교에서 그 딸이 당하는 고통을 이 빨강머리 앤의 그 식구들도 또는 그 마을 사람들도 그 인디안 소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같이 나서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사회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사과와 용서 같은 것이죠. 애초에는 뭐 흑인이나 인디안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원했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게 참 이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좋았던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12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우리가 주로 이제 원래 진짜 긴긴 장정을 뭐랄까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그 작품들을 통해서 결정적 순간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빨강머리 앤까지 얘기가 되어서 참 좋았고 내년에는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주제로서 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교육 이런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청자분들하고도 그런 주제로 같이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칠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